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무기의 위력이 드러난다. 2. 중국이 한국을 조롱하다. 3.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국 방산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자 이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일본 기자가 직접 방산 박람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최대한 트집 잡아서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기 위한 방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한국 무기를 체험해보자 말문이 막혀 빠르게 태세를 바꿨다고 합니다. 기자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자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 일본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20년 전 일본에서 만들었던 무기를 들이밀자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합니다. 일본 기자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본인 기자가 직접 한국형 제블린, 즉 형궁의 사용 후기를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에 참여한 일본 기자는 육군 무기 전시관에서 보병을 위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형궁의 실물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형궁은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한 휴대 가능한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로 우수한 성능에 제블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에서도 형궁을 도입하여 운용 중이죠. 현장에서 설명을 들은 바로는 형궁이 80%가 넘는 명중률을 지닌 매우 뛰어난 대전차 미사일임이 틀림없지만 얻고 싶었던 일본 기자는 전방에서 형궁을 운용하는 한국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에게 직접 형궁을 운용해본 소감을 묻자 매우 호의적인 대답이 돌아와 놀랐다고 하는데요. 반응이 매우 좋은 미사일이라서 전원을 켜서 발사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 발사기를 켜는데 1분, 미사일 탐색기를 냉각시키는데 1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미사일과 발사대를 합친 무게가 20kg밖에 되지 않아 보병 한 명으로 운용할 수 있고 미사일 무게는 12kg이라서 동료 병사가 여분의 미사일을 운반할 수도 있다. 내 생각에는 제블린보다 형궁이 더 나은 무기 같다. 또한 형궁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자동화가 이루어져 운용이 매우 쉽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형궁은 제블린보다 훨씬 간편한 조작법과 편의성으로 호평받는 무기입니다. 일본 기자는 이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제조사인 LI진엑스원에서 현장에 전시한 연습용 시뮬레이터를 통해 형궁을 직접 체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시뮬레이터는 실제 형궁의 발사대와 똑같은 크기를 하고 있었고 조준경을 제외하면 전장과 목표물이 그래픽을 통해 구현되며 목표물인 전차는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열기로 밝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겨우 10초 동안 조준경을 바라보았는데 명중했다는 의미로 목표물이 밝아졌다. 필자는 군 복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인데도 설명을 듣고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대 대전차 미사일 형궁의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는 걸 수 있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다는 말이 있죠. 직접 형궁의 뛰어난 성능을 체험해본 일본 기자는 한국 무기가 왜 세계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지를 알 것 같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만든 무기가 성능이 좋을 리가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명중률 80%는 시뮬레이션 상의 이야기일까? 사실은 보여주기식으로 배치돼서 실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창고 보관이 적당하고 적거나 곰팡이 등으로 쏘면 역방향으로 날아갈 것 같다. 시뮬레이터에서는 정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누가 쏴도 맞지만 실제로 쏘면 아무도 목표를 맞출 수 없을 거다. 명중률이 낮고 눈앞에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무기가 팔리는 게 대단해. 아군 쪽으로 날아갈 것 같아서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 이렇듯 한국 무기는 품질이 낮다. 파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물건이라 금세 고장 날 거다. 한국에서 만든 걸 어떻게 믿냐면서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제 무기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신뢰하지 않고 팔렸던 적도 없습니다. 일본 자위대마저도 일본제 무기를 쓰는 대신 미국에서 들여온 무기를 사용하고 있죠.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었는데요. 1993년부터 일본 버전 제블린인 01식 대전차 유도탄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해 20년도 전인 2001년에 이미 제식화를 완료했었습니다. 이 01식 대전차 유도탄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서는 세계 최초로 비냉각식 적외선 유도 방식을 채택해서 제블린보다 더 빠르게 교전이 가능하며 제블린보다 소형의 후폭풍이 작아 엄폐호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중 성형 자각 탄두를 적용하여 반응 장갑에 대응할 수 있고 제블린처럼 탑 어택 방식과 직격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매우 우수한 대전차 무기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01식 대전차 유도탄은 2001년부터 10년간 겨우 1073세트만이 제작되었고 현재는 생산이 종료되었습니다. 반면 현궁은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수출분까지 늘어나며 생산 라인을 늘리고 있죠. 스펙만큼은 뛰어나 보이는 일본판 제블린이 단 10년 만에 생산 중단된 이유는 직접 현장에서 운용하는 자위대원들 사이에서 매우 호평받았었기 때문인데요. 01식 대전차 유도탄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 단 4분밖에 되지 않고 사용 절차도 매우 복잡합니다. 비냉각식 적외선 조준장치의 성능도 썩 좋지 않아 목표물을 낙온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위대의 화력을 선보이는 행사에서 몇 번이나 노론에 실패하다 결국 불발로 그쳐 망신살이 뻗친 경우도 있었죠. 올해 후지 종합화력 연습에서 01식 대전차 유도탄이 록온하지 못하고 사격하지 않은 게 2차례나 보였었는데 뜨거워서 쏘지 않는다는 게 다른 나라 유도 미사일에서도 발생하는 일이야? 당시 자위대에서는 현장의 기온이 높아 조준기가 오류가 발생했었다고 변명했었지만 겨우 기온이 높다고 작동되지 않는 무기를 어떤 군인이 믿고 쓸 수 있을까요? 또한 휴대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예비안까지 포함하면 중량이 35kg을 훌쩍 넘어가고 운영 병사가 완전군장을 하고 있다면 병사 한 명이 60kg의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들과 함께 대전차 미사일로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탄속이 동급 대전차 미사일보다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곤 하는 동급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미사일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고 우리나라의 현궁 역시 2km를 날아가는데 단 1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의 01식 대전차 유도탄은 탄속이 초속 67m에 불과해 2km를 날아가는데 30초나 소요됩니다. 이는 비냉각식 적외선 조준 방식을 채택하여 발생한 문제점인데요. 비냉각식 조준 장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탄속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있는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적 전차가 극기동으로 엄폐하거나 기동하는 경우 이 느린 탄속으로 적 전차를 타격하는 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전차의 경우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죠. 거기에 적외선 유도 방식은 엔진을 끄고 냉각된 전차나 벙커에는 조준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가격마저 제블린의 2배에 달한다는 일본제 무기 특유의 말도 안 되는 단가까지 가지고 있으니 10년 만에 단종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결국 일본 자위대는 현재 미국에서 제블린을 수입하여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01식 대전차 유도탄은 앞서 후지 종합화력 연습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만 일본에서 만든 제블린도 있다며 보여주기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유독 한국에서 만든 무기가 만듦새가 좋다는 이야기에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 일본 방산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배워와야 한다고 말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좀 더 밀리터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한국 무기를 무지성하게 깎아내릴 수 없던 것이죠. 무기 수출 사모치기라는 일본의 아무 장점도 없는 정책을 이어나가는 동안 한국이 어느새 역전해버렸다. 역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강하다. 수출에 성공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는 건 물론 타국의 판매에 어필하고 판매한 나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개량할 수도 있다. 자국의 데이터뿐이라고 자국 전용화하면 갈라파고스화해버린다. 폴란드에 판매하는 전차도 그렇지만 수주 경쟁에서 이겨 수출에 성공했다는 것은 배우기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솔직히 대단하다. K2 전차나 한류 제블린은 일본의 무기 개발이 10식 전차나 01식 대전차 유도탄으로 일본이 앞서갔던 지점을 따라잡았다. 그 시간 동안 일본은 그저 우위를 점하고 같은 곳에 머물러만 있었다. 확실히 차이는 줄었거나 역전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초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나라보다 공업적 기반이 탄탄했던 만큼 일본이 방산 산업에서 발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범국이라는 입장상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에 나설 수 없는 데다가 일본의 고질적인 갈라파고스화 문제로 무기 산업마저 갈라파고스화되면서 오늘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인들끼리 일본 무기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주문 요청이 물밀듯 쏟아지고 있는 건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앞서가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개발했던 방산 역사는 이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방산이 전 세계의 위용을 떨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연구진들과 방산 역군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종 공격 드론의 막강한 위력이 속속 검증되기 시작하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과 이즈 소탕전, 2020년 일어났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 등 최근 10년간 벌어진 다수의 전쟁에서 드론이 사용되어 오긴 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만큼 다양하고 전략적으로 드론이 사용된 적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가장 최근에도 극심한 전쟁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어둠의 루트를 통해 다급히 이란에게 최우선적으로 요구했던 무기가 바로 드론일 정도였으니 현대전에서 이 공격용 드론의 실전성 능이 얼마만큼 치명적이고 위력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처럼 선진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만 개발이 주도되어 왔던 이 가공할 위력의 미사일 드론을 우리 군이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공개하자 그렇지 않아도 심상치 않았던 전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열렸던 군사과학기술학회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연사할 수 있는 신개념 공격 드론 2종이 언론에 전격 공개됐는데요. 특히 이번 군사과학기술학회를 통해 전 세계의 엄청난 극찬을 받은 우리 군의 핵심 공격 드론 기술력은 바로 선진 군사강국들만이 사용하고 있다는 공격용 드론 탐지 유도탄의 실물이었습니다. 이에 당연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향후 현대전에서 드론의 사용 범위가 더욱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 드론이 미래전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극찬과 기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찬사와는 반대로 국내 일각에선 예기치 못한 반론이 상당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들은 과거 우리 군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선진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사례들을 고려해 무리한 자체 개발보다는 다른 나라가 만든 무기들을 참고해 무기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방산비리라는 흑역사를 익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꽤 뼈아픈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대한민국 군사과학 기술은 크게 진보해 있는 상황이며 이제는 누군가를 베끼려 해도 베낄 대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의 방산기술력은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이 급격하게 군사과학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어 마음 편히 다른 나라의 롤모델이 될 무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첨단 무기 개발에 매우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해야 할 시기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 앞선 비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군사 기술력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흑역사에 머물러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증거로 이번에 공개된 드론용 공대지 미사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되어 왔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수년은 앞서 실전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앞선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격용 드론 기술력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론 전쟁의 서막이라고 불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의 보병들은 장난감으로 쓰던 상업용 드론까지 악착같이 긁어모아 적군의 진지를 정찰했고 박격포탄을 떨어뜨리는 박격드론,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포병의 사격 재원을 산출하는 사격 통제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전장에 활용해 왔습니다. 또한 TB2 바이라타르 드론 같은 중형 이상의 드론이 전쟁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전황의 흐름을 바꾸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알려진 하이마스 로켓의 정밀 타격 역시 대형 정찰 드론 RQ4 글로벌 호크가 제공한 초정밀 정보 덕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전쟁에서 가장 많이 쓰인 무기는 바로 박격 드론이었는데요. 박격 드론은 2014년 시리아 내전에서 처음 활약한 소형 타격 드론으로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시민 저항군이 영상 촬영 등 단순 취미 활동에 사용해 오던 소형 드론에 박격포탄을 매달아 떨어뜨리는 것이 박격 드론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박격포탄에 달린 안정핀 덕분에 멈춰있는 목표에 한해서 압도적인 명중률을 보여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성과에 고무된 시민군이 수류탄이나 유탄에 셔틀콕을 붙여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박격 드론이라는 개념이 완성되기 시작했죠. 얼마 전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지원됐다던 리볼버 860 드론 역시 이러한 원리를 적극 채용한 박격 드론으로서 리볼버의 실린더처럼 생긴 회전식 구조를 통해 8발의 60mm 박격포탄을 발사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박격포탄만 충분하다면 우크라이나군은 1회 폭격으로 6,400발의 박격포탄을 정확하게 적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전력을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압도적인 가성비 무기라고 주목받고 있는 박격 드론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가장 먼저 드론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은밀한 기동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격포를 넣고 쏘라고 만든 물건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다 보니 너무 높은 고도에서는 자연적인 변수가 많아져 정확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거의 저고도에서만의 작전이 강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적군의 총격 등에 의한 격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성비 무기인 만큼 자유낙하의 원리를 이용한 박격포탄에는 당연하게도 유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정차한 차량이나 참호를 타격할 때에는 오차를 수정하며 공격할 수 있지만 이동 중인 차량이나 상기하는 보병 전력을 타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싼 만큼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새로 등장하고 있는 본격적인 군용 드론은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높은 고도에서 정밀유도가 가능한 무기들을 탑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공개한 40mm 공대지 미사일 탑재 드론이 바로 이 최신의 드론인 것인데요. 해당 드론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40mm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도 1000m에서도 CP 1m 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도 1000m에서 활동하는 해당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선 최소 저격총이나 중기관총 정도는 돼야 공격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심지어 무게가 150kg 전후인 이 중소형 드론은 크기가 작고 속도가 무려 시속 50km나 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적 보병의 입장에서는 높은 고도에 있어 잘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쫓기도 어려운 드론을 24시간 신경 써야 하는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미사일 드론에 탑재된 40mm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무려 2km에 달해 엄청난 작전 반경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2km 밖에 위치한 드론이 고도 1000m에서 초정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공격은 설령 천조국 미군이라 할지라도 방어가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해당 미사일 드론이 전군에 배치된다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북한은 물론 인해 전술의 대명사인 중공군을 상대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드론이 근시일 내에 완성된다면 현재 전 세계 군용 드론 중에서도 가장 선진적인 체계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의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방산기술력과 국제적 위상이 예전과는 완전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럴 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인데요.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기술력은 세계 9위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나라들이 가진 공동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남들이 만들지 않은 무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개발해 내기 위해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직 남들 것을 베끼기만 할 줄 안다는 조롱을 듣고 있는 중국조차도 소형 드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한 분야 이상에서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역량이 돼야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를 제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직 가성비만을 추구해오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좀 더 과감한 투자와 실패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갖출 여유가 생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주변국들보다 앞선 선진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응원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이죠. 이번 미사일 드론의 경우만 봐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보기에는 미사일 드론이 사용하는 40mm 공대지 미사일이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 40mm 미사일은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된 미사일입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드론에 달린 40mm 공대지 미사일이 우리 군에서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산기업에서 오랜 시간의 연구개발 끝에 독자 개발에 성공해냈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이와 별개로 다른 업체가 제작한 6연장 40mm 유탄 발사관이 탑재된 유탄 드론도 군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우리 방산기업들이 미래만을 내다보고 투자를 감행했다는 것이 알려져 많은 놀라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해당 드론들은 최근 군에서 안정적인 성능 시험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이 될 드론 부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한민국의 대표 탄약 생산기업 풍산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배회 폭탄을 공개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소 생소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배회 폭탄은 특정 지역을 배회하다가 적에게 달려들어 자폭하는 자폭 드론을 부르는 새로운 군사용어입니다. 풍산이 만든 PCD가 이 배회 폭탄이란 개념이 딱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드론에 탄약을 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탄약 자체에 드론을 붙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무기는 지난 6월 아미 타이거 여단 창설식에서 선보인 직후 탐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적은 소음과 전차의 상부 장갑을 일격에 파괴할 수 있는 놀라운 파괴력이 알려지기 시작해 현재 세계 각국에서 궁극의 대전차 폭탄이라며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난 과거를 거울 삼아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이제는 남들이 생각도 못한 상상 속 무기들을 속속 개발해내며 혼돈 속 국제정세를 헤쳐나갈 인류 방산국가의 면모를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